뜨겁게 사랑했던 계절을 지나 전과는 조금은 달라진 우리 모습을 걱정하진 말아요.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을 보며 사랑을 약속했던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거라. 저물어가는 노을도 그리고 찾아올 밤하늘도 우리 함께한 시간만큼 아름다울 거예요.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처음의 설렘보다 익숙함을 소중해 할 수 있는 건 때론 맘 같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솔직해지고 이해할 수 있는 건 그게 사랑일 거야. 내가 아는 사랑인 거야. 바다가 지겨워지고 숲이 푸르르지 않다고 그 아름다움을 잊는다면 사랑이 아닐 거예요.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처음의 설렘보다 익숙함을 소중해 할 수 있는 것 때론 맘 같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솔직해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 내가 보고 느끼고 듣는 모든 것은 그대가 물들어 있어서 없이는 나 살 수 없어서 너가 노래가 된다면 나만 알고 싶고 그 어떤 가사보다 아껴 부르며 간직하고 싶은 것 그게 사랑일 거야. 내가 하는 사랑인 거야. 그래 그게 바로 사랑일 거야. 안녕하세요. 올해 마지막 달의 인레스트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인레스트의 손은정입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찾아오다니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던 한 해였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들도 많이 있었고 새롭게 도전해본 일도 올해 조금 더 나아지도록 보완했던 일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한 해가 이렇게 끝나간다고 슬프다거나 아쉽다거나 하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아니에요. 대부분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작년에 이어서 내년의 버킷리스트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사실 이 라디오가 아니었다면 버킷리스트에 대해 조금 늦게 떠올렸을 것 같은데 라디오 덕분에 올해를 미리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년을 계획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자격증도 한두 개 정도 더 따고 싶고 안 그래도 건강 관련해서 조금 미쳐 있는데 좀 더 이 건강 관리를 유념해서 운동도 꾸준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년에는 좀 더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지 않는 이 절약하는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도 돈을 얼마나 썼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방면으로 고민 중이고 또 요즘은 라디오에서 소개하는 책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책을 접해보자는 마음이 커지고 있어서 내년에는 가볍게 책을 읽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독후감을 써 내려가야겠다는 다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개인적으로 글을 쓰면서 더 고민해 보기로 하고 라디오에서는 이 정도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룬 올해의 버킷리스트와 내년에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도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아쉽네요. 그렇다면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여러분의 내년 소망, 이루고 싶은 것들을 고민해 보시길 바랄게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대 서둘러 내게 와줘요. 노을진 밤 하늘을 둘이서 보고 싶어요. 지난 날들 수놓으며 미련 남았던 것은 내 맘에 주세요. 그대의 고운 손에 사랑을 드릴게요. 길 잃은 둘이서 떠나요. 더 이상 헤매지 말아요. 정처 없이 가는 곳이라도 같은 별을 보며 걸어가요. 어디든 행복할 거예요. 그대여, 그대 내 맘에 와줘요. 두 눈을 잠시 감아 보아요. 좀 더 조용히 그댈 느껴요. 서늘한 겨울에도 따스한 계절 같아요. 그대 내게 꽃이라서 다시 돌릴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은 버리고 내 마음 한 구석에 그대 자리로 와요. 길 잃은 둘이서 떠나요. 더 이상 헤매지 말아요. 정처 없이 가는 곳이라도 같은 별을 보며 걸어가요. 어디든 행복할 거예요.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네, 가볍게 생각해보고 오셨나요? 차분하게 생각해보시라고 이번 곡은 다비치의 둘이서 떠나요 듣고 왔습니다. 올해 이루지 못했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내년에 나를 응원해주기로 해요. 항상 나 자신을 아껴주는 내가 되어보자고요. 그럼 오늘 책은 제가 사실 또 오늘 서점에 다녀와서 책을 샀는데 핸드북이랑 포함해서 지금 3권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을지 좀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었는데 이 연말이고 이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오늘은 역사책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의 그 옛날 얘기를 하자면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학생 때는 되게 그 친구들이 신기했던 게 선생님이 한 번 얘기해줬던 그 수업 내용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하고 시험을 치고 공부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아무리 책을 봐도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서 사실 한국사에 재능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시간이 좀 남았을 때 들었던 생각이 정말 말 그대로 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 한국사 강사분인 최태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명을 받았고 한국사를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6년 전, 7년 전인데 그때 한국사 시험을 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국사를 되게 많이 좋아했었고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들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항상 강의를 정말 열정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책을 하나 내셨는데 이 책을 사실 제 돈 주고 사기에는 조금 아까워서 알라딘에 나올 때까지 제가 좀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늘 갔더니 있더라고요. 이 책 이름은 5,000년 역사가 단숨에 이해되는 최소한의 한국사입니다. 이 목차를 보니까 한 1장에는 고조선과 삼국시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삼국시대까지 다 읽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조선이라고 하면은 반만년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한반도 최초의 국가고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흔히들 반만년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출발한 기원전 2333년입니다. 물론 한반도에서는 그 이전부터 사람이 살긴 했어요. 학자들은 약 70만 년 전부터 한반도에 인류가 살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때는 구석기 시대라 먹을 것을 찾아 이동하며 생활했기 때문에 구석기인들을 우리 민족의 직접적인 조상이라 말하지 않는 것이죠. 70만 년 가까이 지속된 구석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신석기 시대로 접어들었고 신석기인들이 농경을 시작하면서 이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청동이 발견되면서 돌을 사용하던 석기 시대가 저물고 금속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청동기 시대가 개막한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농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잉여 농산물이 생기고 빈부격차와 계급이 발생했습니다. 비옥한 땅을 두고 부족 간의 전쟁도 잦아졌죠. 자연스럽게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한반도의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등장한 것도 청동기 시대의 일입니다. 바로 이 고조선이 세워진 기원전 2333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합해서 5,000년, 즉 반만년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긴 역사의 시작이 고조선의 출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조선 사람에게 고조선인이세요? 하고 물으면 아마 고개를 갸우뚱 할 겁니다. 당시에는 고조선이 아니라 조선이었거든요. 훗날 태조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분하거나 또는 옛날 조선이라는 의미에서 후손들이 편의상 옛 고자를 붙인 것이죠. 그렇다면 고조선은 누가 어떤 생각으로 세웠을까요? 이를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단군 이야기입니다.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죠. 단군 이야기는 하늘의 신인 환인과 그의 아들 환웅으로 시작합니다. 인간 세상을 자주 내려다보던 환웅은 직접 그곳을 다스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탁했죠. 아버지, 제가 땅에 내려가 좋은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환희는 아들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허락만 한 것이 아니라 지원도 제대로 해주었죠. 덕분에 환웅은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땅으로 내려와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했죠. 환웅은 마늘과 쑥을 내어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이것만 먹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늘과 쑥을 받아든 곰과 호랑이는 환웅의 말을 따르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100일이 되기 전에 호랑이는 도망을 가버렸고 곰만 홀로 남아 이 어려운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그랬더니 환웅은 말대로 100일이 지나 사람이 되었죠. 웅녀라는 이름도 없고 환웅과 결혼도 했어요. 둘 사이에 아이도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단군입니다. 단군이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고요. 오늘날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는 10월 3일은 개천절,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고조선은 건국 기념으로 홍익인간을 내세웠습니다.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인간을 크게 돕는다는 말이죠. 이 말은 반만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인이 아들인 환웅의 뜻을 알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아들로 하여금 땅에 내려가 사람들을 다스리게 했다. 단군 이야기를 전하는 가장 오래된 자료인 삼국유사를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환인이 한 말이라고 쓰여 있지만 단군 이야기가 곧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인 만큼 고조선에 세운 사람이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즉 고조선은 우리끼리 잘 살자고 세운 나라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세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타적인 마음으로 세운 나라가 우리 역사의 출발점이라니 언제 생각해도 참 멋있는 일이죠. 단군 이야기에서 놓치면 안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천신족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점입니다. 환희는 하늘나라의 사람, 즉 천신입니다. 그의 후손이 하늘에서 내려와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고조선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 지배계급이 될 자격이 있어 라는 선민 사상을 드러내는 부분이죠. 단군 이야기는 한 민족이 천재의 후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옛날 우리 민족은 정말로 자신들이 천신족의 후손이라고 믿었습니다. 광개토 대왕릉 비문을 봐도 알 수 있어요. 광개토 태왕릉비는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으로 무려 아파트 2.5층 높이에 달하는 아주 거대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고구려인들은 비문의 첫 문장에서부터 자신들의 조상이 천재임을 핏줄임을 결국 자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민족의 후손임을 이야기합니다. 비석의 크기만큼이나 웅장하죠? 고조선부터 천신족이라는 개념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고대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무척이나 중요했어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개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조선시대에서는 오직 황제만이 하늘과 연결될 수 있었거든요. 황제를 천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천신족의 후손이라는 개념이 많이 흐릿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조선에서 시작된 이러한 천하관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도 그 출발은 자긍심을 가질만 했다는 것을 말이죠. 단군 조선으로 출발한 고조선은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통합하며 한반도 북부는 물론이고 요동지방을 아우르는 큰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서는 중국의 연과 대립할 만큼 성장했죠.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국가와 경쟁할 정도로 성장했고 국력이 강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연이 고조선에 침입할 당시에는 왕위 세습을 할 만큼 왕권도 강력했죠. 하지만 준왕을 마지막으로 단군 조선은 무너지고 맙니다. 연에서 온 위만은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올라 위만 조선이 시작되었죠. 단군 조선은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출발했지만 위만 조선은 기원전 5세기경부터 시작된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지배자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청동과 달리 철은 구하기 쉬운 물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철을 이용해 단단한 농기구와 무기를 만들었어요. 생산력과 군사력 모두 그만큼 강해졌겠죠. 위만조선은 특히 중개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었어요. 중국의 한과 한반도 남쪽 나라들 사이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던 것입니다. 위만조선이 성장하자 이번에는 한이 쳐들어왔습니다. 계속되는 침략의 기원전 108년, 결국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인 우거왕이 지키는 수도 왕검성이 함락되었고 한 9년이 설치되었죠. 이것이 고조선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고조선은 중국에 있던 국가들과 경쟁할 만큼 국력이 강했고 기록상 무려 2000년이 넘게 존재했습니다. 그 뒤로 한반도의 여러 나라를 걸쳐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까지 보다 더 긴 시간이니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까? 비록 멸망했지만 고조선에 발달된 철기 문화는 만주와 한반도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고조선이고요. 예전에 제가 한국사를 싫어했던 그 시절부터 앞부분은 아주 잘 이제 외우고 있었는데 이렇게 책으로 새로 보니까 좀 더 새롭게 느껴지네요.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뒤에 고구려 부분 같이 읽도록 할게요. 배고파 밥 좀 사달라니 말해 서둘러 몰래 아빠 차를 끌고 분위기 좋은 식당에 앉아서 너를 기다렸었지. 내 남자친구야, 그 남자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너, 어색해하는 그 남자에게 날 소개하는 날, 하늘 오빠라고 칭한 오빠라고 우리 사이는 여기까지니까 그냥 웃고만 있지 아무 말 없이 내가 뭐 그렇지. 너만 괜찮다면 네가 편안하면 이렇게라도 널 볼 수 있다면 하는 오빠라도 그걸로 난 충분해. 왜 아직 혼자야? 괜찮은 여자를 소개해준다는 너, 내 맘 모르니 알면서 일부러
네, 순순이의 아는 오빠 듣고 왔습니다. 요게 얼마 전에 새로 나온 노래인데 좋더라고요. 네, 그럼 이어서 고구려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 멸망 이후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등 여러 나라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복 활동과 왕권 강화 정책을 펼치며 고구려, 백제, 신라로 통합되었죠. 삼국이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춘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는 고구려가 2세기, 백제는 3세기, 신라는 4세기입니다. 이후 세 나라는 한반도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며 경쟁했죠. 지금의 서울에 해당하는 한강유역에서 시작한 백제가 4세기에 가장 먼저 전성기를 누렸고 5세기에는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쳐 있던 신라는 가장 늦은 6세기에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삼국 통일과 함께 통일신라의 시대로 넘어가죠.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은 시기가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그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려 하면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저는 가장 먼저 무용총 수렵도에 나오는 고구려인들의 역동적인 사냥 모습이 떠오릅니다. 고구려 옛 무덤인 무용총의 벽에 그려진 이 벽화에는 달리는 말을 타고 사슴과 호랑이를 쫓으며 활을 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 위에서 몸을 뒤로 돌린 채 활을 쏘고 있어요. 거침없이 대륙을 활보하던 고구려인들의 기백이 느껴지는 그림이죠. 고구려인들의 활솜씨는 아마도 타고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고주몽이 고구려의 시조니까요. 주몽이라는 이름 자체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구려의 건국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강물의 신인 하백에게는 유아라는 딸이 있었는데 유아가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하늘의 신인 해무수와 혼인을 하자 하백은 딸을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쫓겨난 유아를 고조선 멸망 후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나라 중 하나였던 부여의 금화왕이 발견해 부여로 데리고 왔죠. 유아는 커다란 알을 낳았고 그 알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가 바로 주몽입니다. 아버지가 하늘의 신이고 외할아버지가 강물의 신이니 그야말로 신의 핏줄을 타고난 것이죠. 주몽은 활솜씨만 뛰어났던 게 아니었습니다. 금화왕의 아들들은 여러모로 비범했던 주몽을 시기에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몽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남쪽으로 달아났고 그곳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가 고구려고 주몽이 바로 고구려 제1대 왕인 동명왕입니다. 처음부터 고구려가 기세등등했던 것은 아닙니다. 삼국 중 가장 먼저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았음에도 한반도 북부에 자리 잡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빠르게 전성기를 맞이하지 못했죠. 중국과 끊임없이 대립하느라 국가 발전에 힘쓸 겨를이 없었던 탓입니다. 이는 중국과 떨어져 있는 백제가 가장 먼저 번성한 이유기도 하죠. 고구려가 중국과 전쟁을 벌일 때 백제는 서해를 통해 중국과 교류를 했습니다. 선진 문문을 받아들이는데 더욱 유리했던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 시기에 가장 먼저 전성기를 구축했고 영토 확장을 위해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백제의 공격을 받은 고구려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였냐 하면 당시 16대 왕이었던 고국 원왕이 백제군의 화살을 맞고 전사할 정도였죠. 고구려는 이후 수와 당의 수십만 대군과 맞붙기도 했지만 왕이 적군의 손에 죽은 경우는 없었어요. 왕이 전사한 것은 고구려 역사에서 이때가 유일했습니다. 한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사망하는 일은 현대사회에서도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왕이 절대적 권력을 소유했던 고대 국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큰 사건이었겠습니까? 고국 원왕의 죽음은 고구려인들에게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을 겁니다. 나라가 망한 것과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였을 거니까요. 고구려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느냐?
다시 일어서느냐 하는 기로에 선 거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멸망 직전의 고구려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고구려로 다시 태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황골탈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때 구국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고구려의 17대 왕인 소수림 왕입니다. 고구려를 대표하는 왕을 뽑으라고 하면 대부분 19대 왕, 광개토 대왕이나 20대 왕, 장수왕을 언급할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소수림 왕이 있었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의 시대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소수림 왕이 등장하면서 고구려는 엄청난 변화를 겪어요. 소수림 왕은 마치 이전까지의 고구려는 다 잊으라는 듯 새로운 고구려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소수림 왕은 전 분야에 걸쳐서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우선 정치 측면에서 율령을 도입했어요. 형법인 율, 행정법인 령을 합쳐 율령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나라를 다스리는 법과 제도를 말합니다. 제대로 된 법이 있어야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으니 율령은 체계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죠. 사회 측면에서는 태학이라는 교육기관도 설치했습니다. 오늘날의 국립대학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태학을 통해 유교 교육을 강화했죠. 문화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 고등 종교인 불교를 수용해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자 했습니다. 학문은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하되 백성의 마음은 불교 중심으로 통합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 교육, 종교까지 모든 면에서 변화를 이뤄낸 셈입니다. 이로써 소수림 왕은 이전까지의 고구려와는 전혀 다른 고구려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고구려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기계는 중국과 수없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생긴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제의 공격과 고국 원왕의 전사까지 고구려에는 크고 작은 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수림 왕의 개혁이 성공하면서 국가의 기틀이 잡혔고 이로써 고구려의 전성기로 나아갈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소수림 왕에게는 후사가 없어 동생인 고국 양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고국 양왕의 아들이 바로 광개토 대왕입니다. 앞서 광개토 대왕릉 비문에서 살펴봤듯이 광개토 대왕 때에도 천신족이라는 의식이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높이가 6m가 넘는 광개토 대왕릉비에서는 1500자가 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나라가 얼마나 부유했으며 백성들의 삶은 또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빼곡히 기록되어 있죠. 제가 볼 때 광개토 대왕은 준비된 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작 1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 첫 번째로 한 일이 군대를 이끌고 순방을 나선 것이었거든요. 저는 광개토 대왕을 생각하면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너른 벌판을 달리고 전쟁터를 누비며 영토를 사방으로 넓히는 장면도 대표적이겠지만 어린 청년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자신의 영토를 순방하는 장면도 무척 인상적이죠. 왕이 오르기 전부터 나라를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광개토 대왕은 이미 이때부터 성공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가장 큰 적은 백제였습니다. 고국 원왕이 백제와의 전쟁 중에 전사했으니까요. 광개토 대왕은 집권하자마자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백제로 쳐들어갔습니다. 백제의 수많은 성을 정벌하고 백제를 압박하면서 한강 이북까지 차지했죠. 북쪽으로는 만주와 요동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했고요. 얼마나 넓은 땅을 개척했으면 이름 자체가 넓을 광, 개척할 개, 토지 토를 써서 광개토 대왕이겠습니까? 이렇게 영토를 확장해 나가다 보니 광개토 대왕이 주변국에 미친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신라 고분에서 발견된 후우면 그릇이 그 영향력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죠. 이 그릇의 바닥에는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 지오 태왕 후오십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풀이하자면 을묘년에 광개토 왕을 기리며 만든 10번째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4세기 말경 광개토 태양이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고 경북 경주에 침입한 일본을 물리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신라인들에게는 은인이자 영웅이 아니겠어요? 무덤에는 생전에 고인이 아꼈던 물건을 넣는 법인데 그중에 광개토 태양의 이름이 적힌 그릇이 있었다는 건 당시 신라인들이 그만큼 광개토 태양에게 열광했다는 뜻입니다. 광개토 태양이 주로 북쪽으로 영토를 넓혔다면 아들 장수왕은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고자 했습니다.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긴 것 또한 남쪽을 정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일이죠. 장수왕이 남쪽으로 내려가겠다는 것은 백제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쳐들어가는 게 능사는 아니겠죠. 이때 장수왕이 생각해낸 묘수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나라 역사에 최초로 기록된 스파이를 파견한 것이었습니다. 장수왕은 도림이라는 중을 백제에 보냈습니다. 당시 백제의 왕은 계로왕이었는데 계로왕이 바둑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바둑고수인 도림을 보낸 것이죠. 도림은 계로왕에게 접근해 매일 함께 바둑을 뒀습니다. 게임이 다 그렇겠지만 거의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지면 너무 억울해서 한 판 더 하게 되는 거죠. 도림은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이용했습니다. 재미있는 경기를 두며 계로왕의 환심을 산 도림은 계로왕을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백제의 성곽과 궁궐이 초라해서 강국처럼 보이지 않으니 다시 지어야 한다. 강물이 범람할 때마다 백성들의 집이 침수되니 공사가 필요하다 등 도림이 이런 말만 믿고 계로왕은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였습니다. 전부 다 도림의 계략이었죠. 계로왕이 국고를 탕진하도록 한 거예요. 백제가 흔들리자 도림은 장수왕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장수왕은 그제야 백제로 쳐들어간 수도인 한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길로 지금의 충북 충주까지 쭉쭉 밀고 내려갔어요. 백제는 그렇게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게 내주고 지금의 충남 공주인 웅진으로 수도를 옮겨야 했습니다. 소스림왕에서 시작해 장수왕에 이르기까지 고구려는 전성기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계속 잘 나갈 줄 알았던 고구려도 한강 유역을 빼앗기는 때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전성기를 맞은 나라가 신라라고 했죠. 백제와 고구려에 이어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겁니다. 신라의 빼앗긴 땅을 되찾겠다고 등장한 고구려 장수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온달입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는 전래동화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 두 사람 모두 실존 인물입니다. 김부식이 남긴 삼국사기에서 그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죠. 평강공주는 고구려 제25대 왕인 평원왕의 딸인데 어릴 때부터 툭 하면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평원왕이 자꾸 우니까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야겠다 하고 놀렸죠. 온달은 고구려 수도인 평양성 주변에 사는 청년이었는데 무척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낡은 옷을 입고 돌아다녔다고 해요. 진짜로 바보였다기보다는 남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저 웃는 순한 사람이어서 바보 온달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평강공주가 16살이 되자 평원왕은 공주를 권세 있는 집안의 아들과 혼인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평강공주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온달에게 시집을 가라고 했으니 온달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도 아니고 한나라의 왕이 어찌 거짓말을 하시냐고 고집을 부리니 평원왕은 기가 막혔죠. 딸이 말을 듣지 않으니 결국 궁궐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쫓겨난 공주는 사람들에게 물어 온달을 찾아가 정말로 결혼을 했어요. 궁에서 나올 때 가져온 폐물을 팔아 살림살이를 마련했다고 하니 평강공주는 다 계획이 있었던 듯 합니다. 평강공주는 온달에게 볼품없는 말을 사오게 한 다음 잘 먹이고 보살펴 명마로 만들었죠. 그 말을 남편에게 주고 남편이 멋진 무사가 되도록 도왔죠. 온달도 아내의 바람대로 글 공부를 하는 동시에 열심히 무예를 익혔고요. 당시 고구려에서는 매년 왕이 주관하는 사냥 대회가 열리는데 온달도 거기에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뽐냈습니다.
평원항은 완전히 달라진 온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온달은 장군으로 등용됐죠. 중국과의 전투에서 공을 세운 온달은 신라에 뺏긴 한강 유역 영토를 되찾기 위해 출정을 결심합니다. 그러고는 평강공주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요. 땅을 되찾기 전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온달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온달은 신라군과 싸우던 중 화살에 맞아 죽고 고구려 역시 패하고 말았죠.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한 때문이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온달의 관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강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며 죽고 사는 것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돌아갑시다 라고 한 뒤에야 움직였다고 전해지죠. 후세에 덧붙인 이야기이겠지만 이를 통해 한강 유역의 땅을 되찾으려는 고구려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영영 오지 않았죠. 신라의 세력 확장으로 위기를 맞은 고구려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던 중국이 수로 통일된 것이었죠. 강력한 왕권을 꿈꿨던 수는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을 용납할 수 없었는지 고구려 침략 계획을 세웠습니다. 612년 수는 10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로 향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첫 부대가 출발한 뒤 마지막 부대가 출발하기까지 한 달이 넘게 걸렸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런 군대를 끌고 오니 수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자신들이 패배할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고구려에서는 걸출한 장수 을지문덕이 있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100만이 넘는 군사를 움직이려면 식량 보급이 관건이라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며 수 군대가 지치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수의 장군 우중문에게 시 한 편을 보냅니다. 여수 장우 중문시라는 제목의 이 시를 찬찬히 살펴보면 우중문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귀신 같은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신묘한 깨는 땅의 이치를 다했도다. 싸움에서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감을 알고 구만드기를 이르노라. 한마디로 할 만큼 했으니 이만 만족하고 돌아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고구려 군대가 수 군대와 조금씩 맞붙으면서 계속 도망가는 척을 했으니 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조금만 더 공격하면 되겠다 싶었겠죠. 공을 세우고 싶었던 우중문은 회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격할 상황이 아닌데도 무리해서 자꾸 진격했죠. 하지만 야심차게 나섰던 평양성 공격에서는 대패하고 식량 부족에 따른 압박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때 을지문덕이 사신을 파견해 거짓으로 항복했습니다. 수군대가 돌아가면 고구려 왕을 모시고 수왕제에게 인사를 드리고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중문은 그 말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하고 퇴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라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후퇴하는 수군대를 고구려군이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지는 척을 하면서 평양성으로 유인했던 것이 실은 고구려의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수 군사들이 지금의 평안북도 청천강 일대인 살수를 건너고 있을 때 고구려군은 총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 싸움이 우리 역사의 3대 대첩 중 하나인 살수대첩입니다. 말 그대로 대승이었죠. 수 군대는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평양으로 진격했던 별동대 30만 명 중 살아 돌아간 사람이 겨우 2,700명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통일 왕조 수와 동북아 최강 고구려의 대결이 마침내 고구려의 승리로 끝난 거죠. 네. 정신없이 읽다 보니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우선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더 듣고 뒤에 부분은 당과 맞선 안시성 전투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마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 달빛에 그려지는 그대의 미소를 간직해 그
물진 저 노을 속에 그대 얼굴이 떠올라 또 찬 바람이 불어와 그대의 맘을 뒤흔들면 포근한 저 바람 되어 안아줄게 그대는 밤하늘에 놓인 작은 별 같아요 매일 밤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맘을 흔들어 놓는 가까운 듯 먼 그대여 그댈 또 그려보네 밤하늘 별들이 되어 밤하늘에 놓인 별들 그대의 모습과 같아서 홀로 그댈 생각하며 오늘도 늦은 잠이로요 그대는 밤하늘에 놓인 작은 별 같아요 매일 밤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맘을 흔들어 놓는 가까운 듯 먼 그대여 그댈 또 그려보네 밤하늘 별들이 되어 매일 꿈속에서도 준비한 말들을 이제 내야 할 것 같은데 말처럼 되질 않아 오늘도 그대는 밤하늘에 놓인 작은 별 같아요 매일 밤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맘을 흔들어 놓네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네, 카더가든의 가까운 듯 먼 그대여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시성 전투 읽어볼게요. 중국을 통일한 수는 38년밖에 존속하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이후 당이 들어서게 되죠. 당 역시 고구려 원정에 나섰습니다. 자신들은 수와 달리 고구려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겠죠. 실제로 초반에는 기선을 제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군이 반격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쟁은 점차 길어졌고 결국 두 나라의 군대는 안시성에서 맞붙게 되었죠. 안시성 전투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영화에서는 안시성의 성주가 양만춘 장군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 안시성 주가 누구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도 이름을 찾을 수 없죠.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16세기에 중국 명예 작가가 쓴 소설에 나오는 이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의 명과 교류하며 이 이름이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양만춘이란 이름 자체도 고구려가 아닌 중국식 이름이고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고구려와 어떻게든 안시성을 점령해야 했던 당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대치가 장기간 이어지자 당은 흑산을 쌓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공격해도 성벽이 무너지지 않으니 성벽보다 높은 흑산을 쌓아서 넘어가려고 한 것이죠. 수많은 당 군사가 무려 2달에 걸쳐 흙을 쌓았고
세웠고 흑산에 올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산은 얼마 가지 않아 큰 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임시로 쌓은 산이니 토대가 튼튼하지 않을 텐데 그 위에 수십만의 군사가 올라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흑산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견디지 못한 흑산이 와르르 무너지자 병사들은 매몰되었고 우왕좌왕했죠. 주변이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구려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흑산을 점령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당 군대는 결국 퇴각해야 했죠. 고구려 원정을 이끌었던 당태종은 겨우겨우 살아 돌아갔다고 합니다. 고구려군의 추적을 피해 일반 병사들과 함께 마차를 끌고 진흙탕을 건넜고 심지어 눈에 화살을 맞아 한쪽 눈은 멀었다는 얘기까지 전합니다. 당태종이 얼마나 고생을 심하게 했는지 중국에는 당시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설화나 야사가 무척 많습니다. 지금 봐도 정말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전쟁의 신이라 불리던 당태종이 군대를 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막아낸 거잖아요. 강국의 대규모 군대를 어떻게 이겼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의 공격을 막아낸 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100만 대군. 정말 말만 들어도 공포스럽지 않나요? 정말 많은 사람이 새까맣게 때로 몰려들었겠죠. 만약 우리가 그 당시 고구려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100만 대군이 행진을 하면 그 길이가 400km가 넘는다고 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 더 길죠. 성벽 위에서 끝이 안 보이는 대군의 행력을 바라보았을 때 고구려인들의 시선에서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을까요? 저는 두려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포를 느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인들은 굳건하게 성을 지켜냈습니다. 두려움에 주저앉지 않았죠. 역사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드라마 같은 순간을 기억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을 이겨낸 경험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다 보면 도저히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대상과 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게 아닐까 하는 회의감마저 들죠.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강대국인 미국이나 중국과 대결하는 구도겠죠. 분명 걱정도 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겁니다. 막연한 공포감과 두려움에 휩싸일 테고요. 그럴 때 역사를 통해 우리가 이겨낸 경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강한 상대와 맞서더라도 주눅들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일 것입니다. 수와 당이라는 강국에 맞서 승리할 만큼 고구려는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중국에 기죽지 않는 고구려인의 기계 또한 놀라울 따름이죠. 이런 대단한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영원한 강자는 없듯이 고구려의 시계도 멈추는 날이 왔습니다. 수도, 당도 무너뜨리지 못한 고구려는 신라와 당의 연합군으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역시나 고구려라는 나라는 혼자서는 안 되고 위아래에서 협공을 해야만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죠. 고구려 내부적으로도 망국의 기운이 들이우긴 했습니다. 살수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안시성 정투에서도 이겼지만 중국과의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고구려의 국력이 약해졌던 거죠. 게다가 고구려 말에 권력을 장악했던 연개소문이 죽은 뒤 그의 세 아들이 권력 다툼을 벌이면서 혼란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나당연합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신라와 당의 협공송에서 668년 수도 평양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드넓은 땅을 지배했던 군사강국 고구려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네, 고구려까지 읽고 뒤에 이 깊은 역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끔씩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랜만에 읽으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지난달에는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았어요. 사실 지금도 이제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조금 칼칼하긴 한데, 그래서인지 이제 약이랑 음식도 잘 챙겨 먹고, 옷도 따뜻하게 입었더니 며칠 만에 좀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역시 또 한 번 건강이 최고라는 걸 느꼈어요. 겨울에는 이 매서운 칼바람과 대비되게 포근한 분위기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침에 점점 추워져서 몸을 일으키기가 너무 힘든데 또 따뜻한 전기장판 안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는, 참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계절 같아요. 올 겨울은 유난히 더 춥다고 하는데 사실 이 말만 들어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겨울에 찾아오는 붕어빵, 뜨거울랑 말랑하는 이 손난로, 쫄깃한 대방어회, 따뜻한 레몬차 등등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떠올리며 하루의 행복을 꽉꽉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라디오를 마치게 되었어요. 그동안 마이크 앞에서 제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 첫눈이 내리던 날 나는 내게 전화를 했지. 가장 기쁜 소식은 다 제일 먼저 들려주고 싶어.